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이준호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진행한 양희승이라고 합니다. 제 연구를 소개할 기회를 주신 브릭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브릭 웨비나에서 지난 7월에 발표된 예쁜 꼬마 현충 히치하이킹 행동의 자연 변이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생명체는 불확실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며 살아갑니다. 자연에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의 스트레스와 악조건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지고 또 이를 적절히 회피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모델 동물인 예쁜 꼬마 선충은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발달 가소성과 이동에 특화된 행동을 보이는데 바로 다우어 시기의 닉테이션 행동입니다. 먼저 이에 대한 배경 지식을 말씀드린 후 이어서 구체적인 제 연구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꼬마 현충의 생활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예쁜 꼬마 현충은 아래서 우하하여 순서대로 L1, L2, L3, L4 4개의 유충 단계를 거쳐 탈피를 하며 성체로 발달합니다. 대표적인 야생형 레퍼런스 스트레인을 기준으로 실험실에서 배양에 적합한 조건을 갖춰졌을 때 세대가는 약 3, 4일 정도가 걸리며 수명은 약 20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자웅동체 성체가 수백 마리의 자손을 낳을 수 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연구자들이 최적화하여 항상 비슷한 조건에서 배양하며 세대가 지나면 다시 먹이가 풍부한 새로운 배지로 옮겨져서 집단이 다시 번성할 수 있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은 오랫동안 실험실에서의 모델 동물로 사용되었지만 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이들의 생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충들은 주로 썩은 식물 줄기나 썩은 과일 등의 박테리아가 풍부한 환경에서 주로 번식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또한 이런 환경들에서 여러 등각류나 톡톡이, 마이트, 달팽이 등의 다른 동물들과 함께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예쁜 꼬마 현충은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이처럼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야생 스트레인들이 채집되어 오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자연에서 예쁜 꼬마 선충이 맞닥뜨리는 환경은 이처럼 실험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최적화한 항상 같은 조건에서 배양하는 실험실 환경에 비해 자연 서식지는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예쁜 꼬마 선충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발달 가소성을 보입니다. 다우어란 예쁜 꼬마 선충의 대안적인 발생 단계로 어린 유충 단계에서부터 열악한 환경에 처해진 경우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L2, L3라는 유충 단계 대신 다우어라는 단계에 접어들어 발달을 멈추게 됩니다. 다우어가 유도되는 조건은 페로몬으로 인식되는 높은 밀도, 그리고 높은 온도와 먹이가 부족한 환경입니다. 어, 위에 보시는 게 다우어의 실제 사진입니다. 근처에 보시면 기어다닌 자국들이 없는데요. 다우어는 보통 자극이 없을 때 움직임이 없이 가만히 정지해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다른 단계들에 비해 물질 대사와 형태적으로 척박한 환경에 유리한 여러 특징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비슷한 L2 단계에 비해서 어, 구조가 다르고 더 두꺼운 큐티클을 갖고 있으며 선충이 음식을 삼키는 활동인 파렌지알 펌핑이 멈춰 있고 이 구조도 큐티클로 막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개월 동안 먹이 없이도 생존이 가능한데 지방을 저장해두고 있어서 진한 색깔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 스트레스에 대해서 높은 저항성을 보이며 실제로 SDS라는 계면 활성제를 쳤을 때 다른 스테이지는 다 죽고 다우어만 선택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에 유리한 다우어는 더 좋은 환경에 놓이게 되면 다시 발달을 재개하고 L4를 거쳐 성체가 되어서 다시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어, 열악한 환경에서 발달하는 다원은 다른 발달 단계에서 보이지 않는 아주 특수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바로 표면을 기어다니는 대신 몸을 세워 춤추듯이 흔드는 닉테이션이라는 행동입니다. 오른쪽 영상에서 선충이 기어다니다가 몸을 들어 올려 흔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에너지를 절약해야 할 것 같은 다우어가 이런 특수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이 행동이 다우어가 다른 동물들에 비해 다른 동물들에 올라타 다른 서식지로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왼쪽 영상은 저희 연구실 선배님이 이대한 박사님이 촬영하신 영상인데 딱정벌레 위에 올라타 있는 다우어의 모습이 잘 관찰됩니다.
영상이 잘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다우어의 몸집에 비해 매우 먼 거리를 이동하고 있는데 이처럼 다른 동물들의 이동성을 이용해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의 선행 연구에서 실제로 닉테이션을 통해 이동하는 현상을 실험적으로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캐리어로 이용한 트랜스미션 실험에서 다른 발달 단계가 아닌 다우어인 경우만 그리고 다우어들도 닉테이션을 할 수 있게 조건을 갖춰준 경우에만 멀리 떨어진 다른 배지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쥐며느리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다우어 닉테이션의 능력의 정량적인 차이에 따라서 다른 배지로 옮겨가는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닉테이션을 비교적 더 잘하는 유전적 배경을 가진 선충들이 어, 더 많이 옆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닉테이션은 다오가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이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히치하이킹 행동입니다. 자연에서 예쁜 꼬마 선충의 집단이 보이는 붐 앤 버스트 라이프 사이클에서 닉테이션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풍부한 환경에서 활발한 번식을 통해 집단이 빠르게 번성하고 이를 통해 밀도가 높아지고 자원이 고갈되면 번식 사이클 외에 다우어 발달이 유도되면서 집단이 정체되고 축소됩니다. 다우어의 닉테이션은 새로운 서식지로의 이동을 도우며 보다 좋은 환경에 도달한 다우어는 발달을 재개하여 다시 집단이 번성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소속했던 서울대학교 이순호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이 행동을 최초로 정량화하여 IL2 뉴런의 중요성을 밝힌 것을 시작으로 그 조절 기전에 대해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예쁜 꼬마 현충의 연구의 기준이 되는 레퍼런스 스트레인인 영국에서 채택된 N2라는 다니엘 스트레인을 이용한 연구들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는 딕테이션이 굉장히 적응적인 행동임에 주목하여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로 채집되어 온 전 세계의 다양한 예쁜 꼬마 현충의 행동에 차이가 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 자연 변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선행 연구에서는 앞서 12가지 야생형 선충에서 딕테이션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중 아까 말씀드린 엔투 스트레인과 하와이에 있는 다른 하나의 스트레인에서 이를 비교하여 파이 RNA 밀집 지역에 있는 두 선충의 서열 차이가 닉테이션 행동의 차이를 유발한다는 것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파이RNA 밀집 부위의 변이가 행동을 조절한다는 매우 흥미로운 발견을 하였지만, 저는 또 보다 직접적인 유전자 수준에서의 기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고, 여기서 나아가 저는 보다 다양한 전 세계의 선충들의 행동을 비교하고 이들의 유전 정보에 누적되어 온 폭넓은 다양성의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해온 예쁜 꼬마 선충 야생형들의 행동 변이에 대해 어떤 유전적인 차이가 이런 행동의 차이를 이끌어내고 있는지 또 그 분자적인 기전과 해당 변이의 진화에 대해 더 확장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실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실에서는 닉테이션의 정량화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페로몬을 첨가한 배지를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다우어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닉테이션을 유도할 수 있는 미세한 3차원 구조를 가진 마이크로 더트 칩을 적용했습니다. 칩 위에 수십 마리의 다우어 파퓰레이션을 올려놓은 후 그 중에 닉테이션을 하는 숫자를 측정함으로써 닉테이션을 정량화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를 시작하며 저는 전 세계 각지에서 채집된 137가지 예쁜 코마충 와일드 스트레인들의 닉테이션 행동을 정량화하여 비교했습니다. 먼저 특정한 스트레인들 중에서 닉테이션 행동을 아예 하지 못하는 것은 없었고 모든 야생 선충들에서 잘 보존되어 있는 행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량적으로는 되게 크게 차이가 났는데요. 예를 들어 포르투갈에서 채취된 JU252라는 품종은 제일 왼쪽에 위치하는 경우 8%로 가장 낮은 닉테이션을 보였고 반면 프랑스에서 채취된 JU1395라는 품종은 가장 높은 62%의 닉테이션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다양한 선충들의 닉테이션 데이터를 활용하여 와일드 스트레인의 유전형과 닉테이션에 대한 지놈 마이 어소시에이션 매핑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염색체에서 와일드 스트레인 간의 닉테이션 차이와 연관되어 있는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버라이언트, 즉 SNV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가장 높은 연관성을 보인 버라이언트의 서열에 따라 전체 스트레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왼쪽의 레퍼런스 그룹은 예쁜 꼬마 중의 레퍼런스 스트레인인 N2와 같은 서열을 가진 그룹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N2 서열을 가진 그룹에 비해서 다른 서열을 가진 얼터너티브 그룹의 딕테이션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핑 결과에서 수백 킬로베이스 범위에 걸쳐 여러 개의 SMB가 발견되었기에 저는 그 양옆으로 Quantitative Trade Locus, 즉 QTL 범위를 설정하였고 이를 NICT2 QTL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지노마이드 어소시에이션 매핑은 유전형 변이와 표현형 변이의 연관성을 통해 원인이 되는 변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또 신중하게 평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원인 유전자를 찾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해당 QTL의 효과를 검증하고 또 QTL의 범위를 좁혀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후보 유전자군을 추려 나가기 위해 Near Isogenic Line, 줄여서 NIR을 활용하였습니다. NIR이란 전체 염기 서열 중 일부 범위만 다른 유전적 배경의 염기 서열로 치환된 것을 말하며 닐의 표현형을 분석하여 표현형에 대한 해당 서열 범위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의 예를 보시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두 가지 야생형에서 표현형의 정량적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들을 교배하여 만든 닐들을 이용하여 특정 범위 내의 서열 변이가 표현형 변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닐들의 표현형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원인 유전자의 위치를 더 좁은 범위로 확인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레퍼런스 그룹과 얼터너티브 그룹에서 CB485과 MY 1 2 4 8 5과 MY23이라는 야상형을 각각 대표로 선정하고 이들을 교배하여 양방향으로 어, 니트2 QTL 주변 범위만 치환된 닐들을 제작하여 이들의 딕테이션을 확인했습니다. CB486은 레퍼런스 그룹에 속하며 낮은 딕테이션을 보이고 MY3은 얼터너티브 그룹에 속하며 높은 딕테이션을 보입니다. 앞으로 편의상 두 스트레인을 CB와 MI로 줄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MI에서 이번 염색체의 일부분만 CB로 치환된 경우 MI에 비해서 딕테이션이 낮아졌고 반대로 CB에서 니트2 QT의 포만 일부분만 MI로 치환된 경우 CB에 비해서 딕테이션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486의 배경에 닐들을 추가적으로 제작하여 QTL 범위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4개의 닐들을 비교한 결과 닉트2 QTL에서 확인된 결과 효과는 더 작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중 주노마이트 어소시에이션 매핑으로 발견한 피크 위치와 가까우면서 동시에 훨씬 좁은 91kbas의 범위로 좁혀진 QTL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좁은 범위의 유전체만 차이가 나지만 표현량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범위에는 총 31개의 프로틴 코딩 유전자가 있었는데요. 그중 11개의 유전자에서 CB와 MI 스트레인 간의 서열 변이가 존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중 FCB 22.11이라는 유전자는 이전에 따른 연구에서 다우어를 유도하는 환경 조건에서 발현이 증가한다는 것과 그리고 두 개의 서로 다른 야생형 스트레인에서 발현 차이가 있다는 것이 보고된 바가 있었습니다. 닉테이션이 다우어 특이적인 행동임에 주목하여 저는 이 FCB 20.11 유전자의 영향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크리스퍼 카스9을 이용하여 저는 이 유전자의 결실된 돌연 변이를 제작하였습니다. 닉테이션 실험 결과 흥미롭게도 12486 배경에서는 닉테이션이 이 돌연 변이에 의해 증가한 반면 MI3 유전체가 도입된 닐 배경에서는 닉테이션의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부분에서 12486과 비슷한 서열을 공유하는 레퍼런스 스트레인 N2에서도 12486과 마찬가지로 닉테이션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선 실험의 결과는 FCB 20.11 유전자가 닉테이션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니트2 QTL의 효과가 해당 유전자의 변이에 의한 것임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 저는 레시프로컬 헤미자이고시티 테스트라는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QTL 범위에 대해서 헤테로자이고트이지만 각각 유전자의 즉 NTA1 유전자에 대해서만 상호 돌연변이인 경우를 비교하여 이 니트2 QT의 효과에 대한 F12.11 유전자의 원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 방법입니다. 이 실험에서 전체 QTL 구성은 동일하였지만 F12, 22.11 유전자에서만 CB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경우와 MY 유전자만을 갖고 있는 경우 현저하게 리테이션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F12, 22.11 유전자의 변이가 실제로 이 QTL 효과의 원인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또한 헤테로자이고트와의 비교를 통해 CB486 유전자가 도미넌트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F12, 22.11 유전자를 니테이션의 앞글자를 따서 NTA1이라고 새롭게 명명하였습니다. NTA1 주변의 서열을 확인해 본 결과 MI3 스트레인에는 레퍼런스 스트레인 N2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서열 변이가 존재했습니다. 코딩 서열 내에서 아미노산 서열이 달라진 두 개의 변이를 발견했고 또한 해당 유전자와 프로모터를 포함하는 넓은 범위에서 100개 이상의 논코딩 변이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를 프로모터와 유전자 코딩 부분 두 가지 서열로 크게 나누어서 프로모터 치환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어, 두 부분을 다른 조합으로 12와 MI 서열을 다른 조합으로 연결한 NTA1 서열을 닉테이션이 증가한 NTA1 돌연 변이에 발현시켰습니다. 닉테이션 실험 결과 12GP, 1248의 NTA1이 다시 발현된 경우 잘 레스큐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MI3 프로모터와 달리 1248 프로모터를 사용한 두 가지 경우와 공통되게 딕테이션을 MI 수준으로 레스큐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유전자의 서열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는 NT1 코딩 범위가 아닌 프로모터 서열의 범위가 딕테이션을 조절하고 있음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프로모터의 서열 범위가 NT1의 발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었을까요? 먼저 와일드 스트레인들의 RNA 시퀀싱 데이터에서 NT1 프로모터 서열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본 결과 N2 1248을 포함한 레퍼런스 그룹에서 MI3을 포함한 얼터너티브 그룹에 비해 더 발현량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CB와 MI 스트레인의 프로모터 서열을 이용하여 형광단백질을 발현시켜 그 발현 패턴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M체리 형광단백질이 좀 뭉쳐있는 것은 다우어 유도 조건에 의한 것이라 이를 배제하고 어, 다른 범위를 비교해 봤을 때 CB486 프로모터에만 예외적으로 발현하는 부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빨간색 화살표를 표시한 곳이 대표적인데 이는 GLR이라는 세포에 해당합니다. 또 이는 GLR 세포에 발현하는 다른 프로모터를 확인하여서 또 추가적으로 검증을 마쳤습니다. GLR은 예쁜 꼬마 중의 신경세포 다발, 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신경세포 다발이 밀집된 곳으로 그런 널브링이라는 구조 근처에 위치하며 그 위치와 형태로 인해 글라이얼 셀로 분류됩니다. 머리 쪽에 있는 근육과 RM이라는 모터 뉴런과 갭종션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선충의 정교한 머리 움직임에 관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사실을 바탕으로 GLR 세포에서의 NTA1의 발현 차이가 아마 니테이션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해 보고자 GLR 세포에서 특이적으로 NTA1 유전자를 발현시켜 보았습니다. NTA1 프로모터 말고도 또 두 가지의 다른 GLR에서 발현하는 다른 프로모터를 사용하여 GLR 세포의 발현을 유도하였고 두 경우 모두 NTA1의 돌연변이의 니테이션을 CB486과 유사한 수준으로 다시 맞추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이를 통해서 저는 GLR에서의 NTA1의 발현이 닉테이션을 조절하고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었습니다.
NTA1은 인간의 HSD17B14라는 유전자의 올소록을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대사에 관여합니다. CL랑스에서 사실 스테로이드 대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다우어의 형성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NTA1은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 아직 세부적인 분자적인 기능은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지만 저는 아마도 이 NTA1이 리테이션 행동을 포함하여 다우어의 특이적인 특성을 조절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시그널링에 관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행동 실험 파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쁜 꼬마 선충의 와일드 스트레인과 닉테이션의 양적 차이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석을 통해 인간의 HST17B14 유전자인 NTA1의 올소로 NTA1 유전자의 변이가 니테이션을 조절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NTA1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분의 서열 변이로 발현이 달라졌고 이것이 니테이션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GLR 글라이아에서의 NTA1 발현이 니테이션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NT1 프로모터의 진화를 종 전체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현재 이용 가능한 550가지 예쁜 코마노충 와일드 스트레인들의 유전체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앞서 사용한 프로모터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해플로타입 분류를 시도하였고 어, 어, 보시면 빨간색 가를 으로 분류된 것이 MY 이상과 같은 해플로타입을 공유한 스트레인들이고 파란색을 표로 표시된 스트레인들이 1248과 같은 해플로타입을 공유하고 있는 스트레인들이다. 즉 대부분의 스트레인들이 1248과 MY 이상과 같은 타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처음에 실험 결과를 다시 확인해 보았고 여전히 MY3의 NTA1 프로모터 서열을 가진 그룹에서 더 높은 닉테이션을 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 선충들의 어디서 채집되었는지 그 지리적인 분포를 확인하였습니다. 두 가지 얼리를 가지고 있는 타입들 모두 전 세계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는데 세부적으로는 또 같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왼쪽이 12사파리 프로모터를 가진 스트레인들의 분포 범위고 오른쪽이 MI3 프로모터 서열을 가진 스트레인들의 분포 범위입니다. 어, 예를 들면 가장 많은 채집이 진행된 하와이 지역을 보면 약 60%의 하와이 스트레인들이 MI3 타입을 갖고 있었고 약 35%의 하와이 스트레인들이 12사파리 타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타입들은 신기하게도 하와이 제도 전역에서 이 보신 바와 같이 함께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되게 미세한 분포 그 범위에서도 그 두 가지 하플로타입이 동시에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공통적인 분포 패턴은 미국 서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그 NT1 부위의 타지마스티라는 통계치를 확인하였습니다. 타지마스티란 유전적인 변이 패턴을 분석하여 집단 내에 보이는 선택 압, 셀렉션 프레셔를 감지하는 데 사용하는 통계적인 지표입니다. NT1 부위에서 인접한 영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양의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즉 두 가지의 플로타입이 밸런싱 셀렉션, 균형 선택을 통해서 유지되어 오고 있음을 제안합니다. 즉 저는 이런 균형적인 공통된 분포, 지리적인 분포와 염색체 분석을 종합하여 NT1의 CB, MI 두 가지 해플로타입이 균형 선택을 통해 유지되어 오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의 연구에 따르면 태평양과 하와이의 예쁜 꼬마 sun 개체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높은 유전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왼쪽 논문에서는 하와이 개체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높은 염기설 변이의 변이의 빈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전체 아이소타입들을 그 유사성에 따라서 크게 세 개 하와이안 글로벌 퍼시픽 그룹으로 나눈 경우인데 대부분의 전 세계에 발견되는 다른 스트레인들은 하나의 글로벌이라는 그룹으로만 묶였지만 하와이에서 발견된 스트레인들은 하와이, 퍼시픽, 글로벌 세 개의 그룹에
대부분 모두 속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아프리카에서 인간의 다양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하게 하와이에서 예쁜 꼬마 요충의 다양성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하와이의 예쁜 꼬마 요충 집단이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앞서 소개드린 하와이 연구에서는 이 하와이의 개체군을 윤자 계보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중 특히 하와이 다이버전트 그룹과 볼케이노 그룹은 일찍 분기가 되었고 일찍 분기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 세부적인 그룹에서 NT1 프로모터의 분포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현재 확인 가능한 550가지 선충 스트레인들의 전체적인 트리를 그리고 NT1 프로모터의 분포 양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어, 앞서 봤던 것과 똑같이 파란색이 12486, 빨간색이 MI3 타입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와이 다이버전트라는 그룹이 어디에 속하는지 봤는데 다음과 같은 범위에 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래전에 갈라진 이런 다이버전트한 그룹에서도 이미 두 타입의 NTA1이 서로 공존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CB와 MI 타입이 한 가지 다이버전트 그룹 안에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들을 종합하면 두 가지 NTA1 프로모터 해플로타입, 즉 1248과 MI3 해플로타입이 예쁜 꼬마 중에 조상 집단에서 분화하기 이전부터 같이 존재했으며 밸런싱 셀렉션을 통해 여러 세대에 걸쳐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음을 시사합니다. 어, 두 번째 파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NTA1 프로모터 모두 두 가지 타입 모두 전 세계적으로 분포했고 세부적인 양상은 다르긴 했지만 공통된 지역에서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오래전에 갈라져 나온 인간의 영향에서 비교적 고립된 하와이 개체군에서 두 가지 해플로타입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NT1 프로모터의 고점적인 다양성은 밸런싱 셀렉션, 즉 균형 선택을 통해 유지되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연구를 요약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닉테이션 행동의 자연 변이에는 HST17B14 효소의 ortholog인 NTA1 윤자가 기저에 있었습니다. 특히 NTA1 프로모터에 존재하는 변이가 GLR 글라이아에서의 발현을 좌우하여 닉테이션을 조절합니다. 두 가지 버전의 NTA1 프로모터는 분석 결과 오래전 집단에서부터 균형 선택을 받으며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에 도움을 주신 에릭 에더슨 교수님과 연구실과 백윤기 교수님 연구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대한 박사님과 서울대학교 유전과 발생 연구실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